자, 지난 시간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176페이지요. 176페이지. 단독행위부터 갑니다. 자, 지금부터 개념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라면은 법률 요건 중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매매 등을 통틀어서 법률행위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개개 법률행위는 다 다릅니다. 다만 최소한의 법률해가 되려면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죠.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같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매매 등의 법률 요건을 통틀어서 법률행위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같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분류가 그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몇 개냐 그죠? 하나로 법률행위가 완성이 되느냐 또는 두 개 이상이 필요하느냐 또는 그 의사표시 방향이 반대 방향이냐 하나의 방향이냐에 따라서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우리 주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합니다. 먼저 단독행위요. 그럼 단독행위는 한문 그대로 법률행위 중에서 어떠한 법률행위?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을 단독행위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가능하면은 오늘부터도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즉 단독행위는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일정한 단독행위는 여기에 속합니다. 자, 왜 차이가 나느냐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가 있죠? 채권이 있다고 하죠. 채권자입니다. 을은 채무자죠. 그런데 을과 갑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을이 현재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1,000만을 포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죠. 즉 을이 자신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무 면제를 하고자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낙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혼자서 면제할 수 있죠. 근데 혼자서 면제할 수 있는데 그 면제는 원해서니까 뭐야?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가슴 속으로 내가 면제해야지. 이와 같은 의사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한다? 안 하죠, 그죠? 채무 면제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 면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되죠. 이와 같은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즉 단독행위 중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만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우리가 배우는 단독행위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유언이에요. 유정도 유언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유정이라면 유언에 한 정려를 유정.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유언 볼게요. 재벌이 사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니까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유언을 하네요? 자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만 불러놓고 뭐요? 자기의 유언을 받아 적게 한다 그죠? 자식들은 유언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당연히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와 같은 단독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그 애를 최대한요. 그 단독행위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 계약으로 갑니다. 계약.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가 성립하는 것을 단독행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자, 근데 계약요.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매매는 계약입니다. 매도인의 청약만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죠. 매수인의 성락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야 된다. 즉, 몇 개의 의사표시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매수인의 성락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에서 합칩니까? 반대 방향에서 합쳐요? 당연히 반대 방향에서 합치죠. 즉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자 하고 매수인은 뭐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한다 그죠. 즉 대립된 반대 방향에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계약이 존재한다 그죠. 그 계약 중에서 제목을 붙이면 돼요. 이와 같이 당사자의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채권 계약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물권 변동을 원하는 계약을 물권 계약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고, 혼인, 이혼 등 뭐요? 가족법상의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한 계약을 가족법상 계약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럼 또 응용해 볼게요. 법률행위는 무수한 것들이 얘기한다 그죠? 그 중에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면 어떤 제목? 채권행위라고 붙이면 돼요. 전세권의 취득, 저당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등 뭐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면 뭐요? 물권행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혼인 등 가족법상의 어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면 뭐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동행위로 갑니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가 성립합니다. 근데 계약은 2개 이상이죠. 합동행위도 똑같습니다.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계약은 그 복수의 의사표시가 반대 방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회를 만들죠, 그죠? 동창회라는 사단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동창생들이 모여서 우리도 동창회를 조직하자.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사표시 합치는 반대 방향이 아닌 동창회 성립이라는 하나의 의사표시죠, 그죠? 이와 같은 한 방향에서의 의사표시 합치로, 다수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 즉 민법 총칙상으로는 대표적인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니까 우리 시험관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요. 채권행위, 처분행위.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죠. 법령의 종류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채권행위라면 한문 그대로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발생을 원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매매 계약만 일단 체결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자에. 자, 그러면 매매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매도인이 원하는 바는 대금의 획득이죠. 매수인이 원하는 바는 소유권 획득입니다. 근데 계약 체결 날짜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달성이 되었다 안 됐다? 안 됐죠. 앞으로 우리 그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단계다 그죠?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했죠. 이 단계 행위를 채권행위라 합니다. 채권행위.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달성되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와 같아서 처분행위 볼게요. 처분행위. 그래서 여러 요날짜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죠. 최종적으로 요날짜에 잔금과 등기를 맡겨야
교환한 이와 같은 일정에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요 날짜가 됐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잔금은 매도인에게 기속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뭐요? 누구에게요? 매수인에게 기속하죠. 이와 같이 종국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2단계의 행위를 처분 행위라 합니다. 처분 행위.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방 봤던 채권 채무 행위가 뭐야? 약속을 한 원인 행위라면은 이거는 약속을 지키는 이행 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자, 처분 행위요. 처분 행위란 종국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그 처분 행위는 다시 두 가지 종류. 자, 볼게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이요? 물건이죠. 이와 같이 소유권 등 물건의 종국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행위를 물건 행위라 그런다. 물건 행위. 또 소유권 이전 행위, 전세권 설정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이 물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가 원인 행위라면은 그 약속에 따라서 뭐요? 토지 소유권 등을 넘기는 물건 행위가 이행 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요. 준물건 행위란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 행위에 준하는 나머지 모든 처분 행위를 통틀어서 준물건 행위다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자, 그중에 물건 행위라면 뭐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물건의 변동을 종국적으로 초래하는 법률 행위를 물건 행위라 했습니다. 근데 준물건 행위는 물건이 아닌 나머지 재산권의 종국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를 통틀어서 뭐요? 준물건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갑이 A에게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을 을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닌 뭐요? 나머지 재산권이 종국적으로 변동이 됐죠. 같이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제했다 그죠? 또는 이자가 저작권, 발명권 등의 재산권이 있다. 이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또는 무채재산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물건이 아닌 나머지 재산권의 종국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행위를 통틀어서 뭐요? 준자를 붙여서 준물건행위다 합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재산권의 양도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자, 그럼 옆 페이지 12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라면 뭐요?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생기는 법률 효과를 통틀어서 법률 행위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매매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획이 성립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근데 문제는 매매 자체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효과 발생을 해서는 뭐야? 첫 번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따라서 매매 자체도 존재치 않습니다. 이를 뭐야?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 합니다. 부존재. 그래서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존재치도 아니한 경우는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일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 매매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자, 기초반에서는 일반적 성립 요건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매매, 임대, 도고, 고용 등 무수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한 공통적인 성립 요건을 일반적 성립 요건이랍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하고 다른 말이 뭐야? 개별 또는 특별이죠.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야? 개별적인 특별한 법률행위만 따로 더 추가해서 필요한 성립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 또는 개별적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법률에 필요한 성립 요건. 매매가 되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가 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즉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코자 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즉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코자 하는 그 목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성락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3억 주고 살아. 3억은 비싸니까 못 사겠다. 그러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못했다? 못했죠. 매매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해서 다시 필요한 요건을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 합니다. 요건. 자, 그러면 뭐요? 성립했지만 매매는 있었지만 유효권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립했지만 원하는 효과는 생길 수 없다. 즉 매매가 있었지만 매매는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 따라서 무효이다, 취소이다. 이와 같은 단어는 언제 이어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매매는 성립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있었지만 뭐요?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처음부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 무효라는 단어는 최소한 성립을 해야 됩니다. 매매라는 법률행위도 존재치 않는데 그 매매가 무효이냐 취소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순서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법률의 일반적 성립 요건, 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세 가지입니다. 자, 특별 성립 요건은 일단 요 부분 기초반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개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 더 추가해서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 또는 개별적 성립 요건이라 하는데 박스 부분에 하나만 볼게요. 혼인. 감남과 을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인하자. 남녀의 혼인 합의만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없죠. 뭐가 필요해요? 신고라는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야만 혼인이 성립합니다. 이를 특별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요. 유효권. 그래서 당사자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매에 따른 효과가 발생해서 다시 요구되는 요건은 뭐예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효력 요건은 뭐예요? 둘째 줄 가운데 성립조차 못한 경우는 그 매매가 존재치도 않기 때문에 매매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또는 뭐 취소할 수 있느냐를 따질 수가 없죠. 그죠? 다 성립한 이후에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립치도 못한 경우는 무효, 취소, 유효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길게요. 178페이지 15번. 그래서 개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은 다 다르지만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효력 요건을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 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만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연인 파트에 배운 거 돌려볼게요. 근데 당사자가 있더라도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당사자가
능력자라야 됩니다. 능력자일 거. 그래서 우리가 봤던 능력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있더라도 뭐요? 당사자가 같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라면 그 자들의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에서 아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우리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죠. 근데 매도인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행위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갑이 만취 상태에서 을과 자신의 토지 소유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의사능력이 없죠. 따라서 이런 자들의 매매 계약의 체결행위는 법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가 미성년자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야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했다. 그럼 매매는 있었지만 뭐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했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효과 유약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세 가지 능력이 모두 완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성립했으나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뭐냐?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면은 법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 확정된 목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이. 그래서 갑을간에 태양 한 기퉁이를 따다 주기로 약속. 확정은 됐지만 불가능하죠. 이런 것을 목적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적법. 민법 조문은 임의교정과 다른 말로 임의법규, 그 다음에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은 공법이 아닌 사인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사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조문은 임의교정이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한 교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 없고 반드시 국민화익은 반드시 지켜라고 요구하는 법규정이 있다. 이를 강행법규.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강행법규로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민법전 어디를 보더라도 배우자 있는 자가 첩을 둘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부자일지라도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첩으로 삼고자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윤리 감정에 반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효과가 인정할 수 없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법령의 목적대로 효과 발생해서는 그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확정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법률 행위는 성립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의사 표시대로 유효하려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매매가 대표적인 법률행위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원하는 것은 3억을 받고서 을에게 토지를 넘기고자 합니다. 그럼 표시도 3억에 팔겠다고 돼야 되겠죠. 근데 3억에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했는데, 예를 들면 실수로 청약서를 통해서 을에게 청약하자 합니다. 근데 실수로 공을 하나 빼뜨려 버렸어요. 3천에 팔겠다.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한 자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의자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표의자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내가 누구에게 내 토지를 어떠한 값으로 팔겠다 그죠?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타인의 뭐요? 부당한 방해가 있다.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기당해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 강박. 강박은 민법상으로는 협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관없어요. 원래 강박이란 단어하고 협박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민법상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위법한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볼게요.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효력요건. 따라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성립했더라도 이와 같은 효력요건이 헌결되면은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됩니다. 첫 번째, 당사자에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필수 요소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16번.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정한 법률행위는 덧붙여서 다시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특별 효력 요건 또는 개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뭐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는 뭐요? 효과가 발생할 수 없죠. 이와 같은 것들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 합니다. 자, 17번 강행법규 임의법규로 갑니다. 자, 민법은 뭐요?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공법이 아닌 사법에 해당한다고 했죠. 첫째 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즉 사법이라면 어떤 법요? 사인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민법 등의 법을 통틀어서 사법이라 하고, 즉 사인 간의 분쟁은 뭐야?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해결할 필요 없죠. 자기들이 화해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법을 지배하는 이념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합니다. 한문 그대로 사적인 생활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매매 등의 법적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약서의 내용 때문에 계약서가 먼저 재판에 기유될 것이고, 없으면 뭐요? 민법 조문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즉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타인을 치어 다쳤다. 얼마를 배상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배상할 것이냐. 합의가 우선하고 없으면 뭐요? 민법 조문에 따라서. 이와 같이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규정을 임의법규. 근데 일정한 법조문은 뭐요?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임의의 의사연 법 적용의 적용 배제를 부정하고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이를 강행법규라 합니다. 강행법규. 근데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민법상의 조문은 원칙, 임의법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요? 일정한 어떤 법조문들은 반드시 국민이면 누구나 지키게끔 할 필요가 있는 조문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즉 사적 자치가 허용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를 강행규정 내지 강행법규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원칙과 시험은 뭐예요? 여기서 뜨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강행법규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17번 갑니다. 105조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즉 법의 내용이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임의법규. 반대로
법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를 강행법규라 합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요. 강행법규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행법규는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조문은 크게 뭐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구분하는데 학자들은 다시 강행법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민법상의 강행법규는 다 여기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배되면 뭐요?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을 효력규정. 민법상의 강행법규는 다 효력규정이에요. 근데 단속규정은 주로 경찰법규에 많습니다. 어떤 거요? 무허가 음식적 영업행위, 무허가 숙박업 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허가받고야 되죠. 근데 허가 없이 음식점을 경영했다. 따라서 발각되면 행위자는 처벌은 되지만 내가 밥을 팔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당연히 음식값은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그 행위의 효과는 유효하게 되는 이와 같은 강행법규를 단속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면요. 자, 19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조는 무조건 우리 시험에 뜹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타당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도 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103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갑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첩을 두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자, 우리 가족법 어디를 보더라도 첩을 둘 수 없다는 개별 강행법규는 존재치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반드시 지켜라고 규정을 강행법규란다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예상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강행법규를 입법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을 다 예상해서 모든 경우에 일일이 강행법규를 다 마련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강행법규가 존재치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죠. 아무리 그와 같은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윤리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처벌두기란 계약은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와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타당치 않는 뭐야? 반사회 질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 규정을 정신을 담고 있는 조문이 103조입니다. 103조. 자, 그럼 볼게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역할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옆 페이지 내용요. 즉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개별 강행법규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 둘 수 없다는 강행법규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유효이냐고요? 무효이냐? 103조에 반해서 유효이냐, 무효이냐의 판단 기준이 선량한 풍속입니다. 기타 사회 질서다 그죠? 선량한 풍속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때 선량한 풍속은 건전한 도덕, 윤리를 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도덕이라든지 윤리는 그 수준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 고매한 인격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도덕, 윤리 수준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이면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 수준을 말하겠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같은 최소한
누구나 지켜야 될 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103조에 반해서 무효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지 않으면 뭐요?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세금을 포탈해서 재산을 빼돌립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려.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반한다면 뭐예요? 103조 위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다른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이와 같은 행위는 103조 위반이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수준이 요겁니다. 103조 위반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자주 떠져, 그죠? 대표적인 게 뭐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 등을 하죠, 그죠? 다 허용이 되고 있죠, 그죠? 다만 발각되면은 처벌은 받을 뿐이에요. 따라서 최소한의 도덕을 말합니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처벌은 받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103조의 기준은 윤리입니다. 윤리. 자, 그러면 20번요. 불공정행위,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볼게요. 당사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불공정행위,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104조에서 규정합니다.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갑 토지가 시가가 10억이에요. 근데 매매 대금을 보니까 뭐요? 터무니없습니다. 7천이요.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그죠? 누가 엄청나게 이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자의 폭리 취득이 뭐요? 104조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경쟁 사회죠. 그렇지만 그 자유경쟁이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폭리행소 무효됩니다. 즉 이자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3대 독자입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석방을 시키려면 힘 있는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자,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열을 가지고 팔면 이 정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갑의 어려운 상태를 의리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서 뭐요? 마구마구 가격을 후려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자, 103조의 판단 기준이 뭐죠? 건전한 윤리 도덕이죠. 즉 아무리 자유 경쟁이라도 일방의 이와 같은 뭐야? 아주 어려운 상태, 궁박입니다. 즉 궁박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치 않아요. 벗어날 길이 없는 아주 급박한 어려움, 이걸 궁박거립니다. 이것이 뭐야? 궁박, 상대방의 어떤 궁박 상태 등에 편성해서 엄청난 이와 같은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비춰서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폭리행소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3조와 뭐요? 104조는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103조는 모든 반윤리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조문이 103조라면은 104조 폭리행위는 뭐요? 그 중에 반사회 질서 행위죠 뭐요? 이것이 대가관계 현장 폭리 행위를 따로 하나 조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에서 즉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라 합니다. 그럼 해석이라면 뭐요? 당사자가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밝히는 것을 해석이라 합니다. 해석.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의사 표시에 있죠. 결론,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의사 표시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먼저 자연적 해석을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항상 고분을 떠올 때는 요 예를 보면서 설명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리 포장마차를 경영합니다. 고객입니다.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어리 포장마차를 찾아갑니까? 소주를 마시고 싶다 그죠? 근데 표시는 뭐예요? 두꺼비 한 마리 달라는 겁니다. 어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인 포장마차 주인은 갑에다가 뭘 갖다 줍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 소주를 갖다 주죠. 이와 같이 그것을 자연적 해석입니다. 즉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있다면 뭐예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즉 표시된 뭐예요? 문자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있다면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한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연적 해석. 자 볼게요. 자연적 해석이란 법률에 표시된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알 수 있다면 뭐예요? 표의자가 실제 원하는 대로 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어떤 경우에 적용 범위? 첫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앞에서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등은 상대방이 없다 그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포함돼요? 표의자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요. 오표시 무효지. 자, 여기 보세요. 어사는 소주입니다. 근데 표시는 뭐예요? 두껍입니다. 즉, 표시가 잘못됐지만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가 원하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표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를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 합니다. 즉, 표시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잘못된 표시는 혈액에 영향이 없다. 이를 오표시 무효원칙.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요. 가족법 상행이요. 신분행위. 즉 갑이 누구하고 혼인코자입니까? 갑순이하고 혼인코자입니다. 그런데 문맹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에서 엉뚱하게 얼순이로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뭐요? 얼순이하고 혼인을 시킬 수 없다 그죠? 혼인 등 가족법 상행위는 가족법상의 특징을 반영해서 무조건 뭐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볼게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요. 규범적 해석은 반대로 상대방의 시각입니다. 즉, 우리 가정주부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국민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에서 극단적으로 금주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갑은 하루도 소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지가 뒤틀리는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 박스를 싸고 잡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뭐요? 방을 붙입니다. 두꺼비 한 박스를 가져다 주면 100만 원 주고 사겠다.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소주 한 박스죠. 근데 표시는 두꺼비 한 박스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가정주부가 여하튼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은 당연히 두꺼비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두꺼비가 뭐예요? 큰 약이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표의자가 두꺼비를 원하는 걸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때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치 않을 때 상대방이 뭐예요? 이를 알지 못할 때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서 표시된 대로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규범적 해석. 자, 그럼 마지막이요. 보충적 해석.
즉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시각에서. 그럼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자, 그럼 한 명 남았죠. 보충적 해석은 누구의 시각이요? 제3자죠. 제3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 그럼 보충적 해석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자, 볼게요. 가벌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때 체결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뭐예요? 차임 50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그 차임이 월 50이냐, 연 50이냐, 여기 뭐야? 빠져 있습니다. 즉,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다. 즉, 자기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빠진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때 제3자의 시각에서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뭐야? 가졌을 가상적 의사를 행위 당시, 해석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토대로 메꿔주는 해석을 보충이라 한다. 그럼 내가 제3자입니다. 그럼 갑의 각각 을의 의사는 뭐야? 연이겠습니까? 월이겠어요? 당연히 월이겠죠. 월 50으로 계약을 했겠다. 그죠? 이같이 제3자의 시각에서 성립한 법률에 빠진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메꿔주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합니다. 모든 법률행위 중에 특히 계약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에 해석의 기준요. 즉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석할 것이냐. 조문 없습니다. 예, 법조문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셋째 줄 보세요. 법률행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가능하다면 첫 번째,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요.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사실인 간섭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인 간섭도 없을 때는 마지막에 세 번째 임의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임의법규도 존재치 않는 경우는 마지막에 신의적, 다른 말로 조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의 기준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의 방법, 개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에다가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의사표시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